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걸까요? 추석날 고향에 내려가 벌초를 한 대전의 일가족 9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한 사람만 3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방역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불안합니다. 이분들이 벌초를 한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예천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예천군 보건소에 따르면 벌초 현장에서 예천 주민 2명과 접촉이 있었고요. 다른 장소에서는 특별한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접촉 주민 2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주의해서 관찰 중이라는데요. 감염이 되지 않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이후 조용한 전파 확산이 우려됩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따라야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바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분 좋은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쭉 받아왔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 중에 하나인 피치라는 이 기관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현 수준으로 유지한 것도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신용평가사인 PT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로 유지를 했고, 등급 전망도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고수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속에 이제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피치가 이런 평가를 내렸느냐? 물론 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인 위험이나 뭐 고령화 문제,
또 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 과제 아래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대외 건전성 그리고 지속적인 거시경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네. 재정 여력이 있다라는 걸 반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신용등급 평가를 보게 되면 주요 선진국들, 특히나 우리가 유사한 등급을 가진 국가보다도 양호한 경제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평가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되면서 지금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라는 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올해 들어서 이달 초까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낮아진 사례를 보니까 107개 국가 총 211건에 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하향 조정이 됐군요. 맞습니다. 예. 영국과 같은 이제 선진국들도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피치로부터 2012년 9월부터 지금 8년 가까이 국가 신용등급이 이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꽤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AA-고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우리보다 좋은 등급을 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캐나다, 미국 이 정도 몇 개 나라 정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위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등급 정도를 받고 있고, 그 정도고. 일본과 중국보다도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우리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A로 알고 있는데 A에다가 또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전망이 더 받은 거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하지만 이런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또 한마디씩 하잖아요. 피치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또 우려를 표명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피치가 한국의 빠른 나라비 증가 속도는 리스크 요인, 위험 요인이다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지출 압력이 큰 상황이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는 재정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37.7%였는데 올해 이제 네 번의 추경이 단행이 되면서 43.9%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 따라서 피치는 정부의 부채 위험성을 좀 낮추려는 정부의 투자 지출의 어떤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 부채도 문제지만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순서를 했습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부채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계 부채의 상환 능력이나 은행 건전성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의 중요한 변수가 뭐냐? 바로 국가 부채, 가계 부채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워낙 또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군요. 지금 당장보다는. 예. 자, 다음 소식 보겠는데 이번 주 내내 이 대주주 3억 원 이 논란으로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지금 1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 이상에서 이제 3억 원 이상으로 이제 낮추겠다는 거고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양도세까지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입장은 뭐냐? 지금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 다만 지금 이 가족 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족 합산이었는데 이거를 인별 과세로. 개인별. 그렇죠? 네, 개인별 과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정부에서 그 기재부에서 최초에 발표한 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식과 이제 동일한 주식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내가 1억 원 갖고 있고 내 아버지가 1억 원 갖고 있고 아들도 1억 원 갖고 있으면 이걸 다 합했잖아요. 합해서 3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별로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분한테 내년부터는 3억 원으로 낮아지는 기본 틀은 유지하겠지만 논란이 됐던 이제 가져갔던 부분만을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이 좋은 장에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인 3억 원을 고수하느냐. 이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건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미리 결정된 사안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 기준은 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야가 모두 대주주 양도세 보유 기준 3억 원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 왜 고수하고 있느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준도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요즘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20만 명 이상 동의까지 얻었다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인가요? 이걸 또 뭐 2년 유예를 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하루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식 차익이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 2, 3년 동안이 이제 과도기인데 이전 201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제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3억 원은 뭐 내 얘기 아니니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만약에 3억 원으로 낮춰진다면 또 주식시장에 매물들이 또 쏟아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연말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주식을 가졌던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한 5천 주 내지 몇 주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장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뭐 예상치 10조가 되니 많이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깜짝 실적이네요.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실적 자체보다는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훌쩍 넘어섰고 LG전자도 오늘 발표한 것 같던데 LG도 상당히 좋았네요.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입니다. 석 달 전에 비해서 50% 늘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58%가 급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3분기 매출은 66조 원인데요. 이게 만약 이달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서도 66조가 유지되면 역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왜 2017년, 18년에 한창 왜 반도체 호황일 때 그때 최고 아니었나요? 그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중요한데요. 영업이익률이 18.6%로 이 역시 상반기보다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거 반도체 초 슈퍼 울트라 호황기라고 불렸던 2018년 4분기에 10조 8천억 원 기록한 이후 지금 2년여 만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모바일 실적 괜찮았고요. TV와 가전과 같은 이제 고가 제품들이 오히려 보복 소비 심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참고 참았던 게 3분기에 좀 몰아서들 샀군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기다 이제 화웨이에 대한 이제 미국의 제재가 집중되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과연 안심할 만하냐? 아직은 아니다는 겁니다. 불안이 여전한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유럽을 통해서 또 재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제 반도체도 이제 이 가격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4분기는 오히려 3분기보다 실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또 전망이 있군요. 그나저나 반도체 가격은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원래 예상으로 올해 들어와서는 좀 회복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태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경기 전망이 좋아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이 플랫폼 업체들, 대형 고객들이 아직은 반도체를 주문하면서 선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기업 투자가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이 삼성전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일단은 3분기에는 보였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여전히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죠. 수소 전기 트럭을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수소 전기 트럭 하니까 얼마 전에 그 니콜라 파동도 좀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수소전기 트럭 업체인 니콜라는 사기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완성차를 수소 연료전지 트럭을 스위스에 상업 운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현대차가 지난 7월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수소 트럭을 스위스에 수출을 했고요. 그러면 거기 현지에 맞게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개조를 합니다. 이 개조 작업을 마치고 고객한테 인도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수소전기 트럭을 총 스위스에 40대를 수출할 예정이고요. 이러자 이제 이런 트럭을 수출하게 되면 인프라,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 역시 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스위스 각 지역에다가 1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이제 설치하겠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수소 트럭, 전기 트럭을 이제 스위스에 안착시킨 이후에는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2025년까지 뭐 1,600여 대, 2030년까지 25,000여 대 이상을 유럽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이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또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도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40대를 스위스에 수출한다는 소식인데 올해 말까지 앞으로 이게 수천 대 수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 아무래도 수소 전기 트럭이라면 부가가치가 좀 높겠죠. 이익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네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니콜라는 지금 그 모델 하나, 가짜 모델 하나 갖고 사기 의혹이에요.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다라고 해서 증시 상장에서 거품을 키워왔는데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 거는 현대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차 입지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잠깐만 좀 볼까요? 마일리지 소식인데, 마일리지 하면 아마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먼저 생각나는데 쓰기는 해야 되는데 쓰기가 쉽지 않은. 근데 최근 5년간 쓰지 않아서 사라진 각종 마일리지가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적립된 마일리지가 20조 5천억 원이 넘었고요. 이 가운데 소멸된 거, 자동 사라진 게 1조 4,938억 원이었습니다. 너무 많네요. 그렇습니다. 항공사가 1등이었는데요. 무려 7,600억 원 넘게 소멸됐습니다. 이건 항공사 돈입니다. 그렇네요. 두 번째가 카드사고요. 카드사가 5,500억 원, 이동통신사가 1,155억 원, 이외에도 정유사 포인트가 300억 원, 또 공공기관의 복지 포인트가 322억 원, KTX의 누적 마일리지도 7억 5천만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이게 참 개인이 어디에 얼마만큼 마일리지가 남아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쓸 용도를 잘 모릅니다. 소멸되면 그대로 업체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좀 모아주고 내 의미대로 좀 쓸 수 있게끔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마일리지 같은 걸 이용해서 물론 내가 유용한 물건을 살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의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가 그냥 버려졌다는 거, 이거 개인들에게는 다 손해인 거고
기업에게는 다 이익인 건데 정부가 앞으로 좀 손을 꼭 좀 봐야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기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곽상도 의원의 연세대 기회균등 전형에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특혜가 있었다는 그 주장에 대한 얘기, 그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저는 이 대입 전형 얘기만 나오면 좀 작아집니다. 평론가님. 이게 사실 대입 전형이 보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수험생이나 아니면 수험생 가족 뭐 고3 담임 선생님 정도 아니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샅샅이. 예, 사실 예. 뭐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사정이 마찬가지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자, 근데 이게 어제 나온 뉴스 같은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하고 이제 중앙일보가 이 연세대 기회균등 전형이란 게 있나 봐요. 연세대 기회균등 전형. 여기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도 지원받게 했다. 이거 특혜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 뉴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그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지금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곽상도 의원과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지난 7일자 기사를 통해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수능에 최저 학력 기준도 없이 뽑았다. 그래서 치대와 의대를 합해가지고 여러 명이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의 수시 전형은 386, 586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특혜를 주는 전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뜨거운 그런 관심을 샀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후속 보도들이 나오면서 예. 이제 이런 의혹이 너무 부풀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저 학력 기준도 채우지 못했는데 합격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뭐죠?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예. 그 전형마다 예. 예를 들어 과나 이런 데를 도전을 할 때 또 전형에 도전을 할 때 이제 수능으로서 등급이 네. 최하 몇 등급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설정해 놓는 걸 말합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그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예. 입학 정원 3,431명 대비 2.3%의 기회균형 전형 선발이라고 있고 예. 이 전형에 이제 국가 보훈 대상자 자녀라든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녀라든가 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예. 또 한부모 가족, 농어촌 학생, 오지 경험이 있는 선교사나 교육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연도마다 조금씩 그 상황이 다른데요. 예. 시대에 예. 그 내신 등급이 낮았던 그 학생이 한번 합격된 적이 있는데 예. 이때가 2017년이었어요. 2017년에 치대 합격했다고요? 예, 한 명이 있습니다. 한 그런데 명이? 예. 그 합격된 것을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 아주 불공정한 그런 시험이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 2017년에 한 명이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도 채우지 못했는데 합격했다 이런 얘기군요. 이거 특혜 아니냐? 네. 예,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상대적으로 내신에 대해서 그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았던 상황이었고요. 예. 다른 해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들 또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그때 해마다 또 다른 거예요?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학교와 또 뭐 기타 그런 어떤 그 해에 어떤 학생들의 성적이나 뭐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그 학교에서 특정 과에 대해서 그 어떤 요강을 만들 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 선에서는 수능이 모두 1등급 이상 나와야 그래야 치대나 의대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과목마다 다른 그런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언어 영역이나 뭐 또 외국어 영역에서는 1등급이어야 되는데 사회 문화나 뭐 이런 쪽에서는 1등급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해도 있고 어떤 애는 다 똑같이 1등급이어야 되는 해도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규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일단은 기본 전제부터가 좀 틀린 얘기군요.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을 못 채웠다. 이 얘기는 틀린 말이군요. 일단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병도된 일방적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전형 중에서 이 기회균등 전형 중에서 민주화 운동 자녀들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만든 게 2011년이에요. 최초로 만든 게. 오래전에 만들어졌군요. 예.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법안을 같이 발의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 그중에 이번에 곽상도 의원의 폭로에 정말 너무나 대학 사회가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했던 하태경 의원도 같이 발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들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그런 예우들의 자녀들의 이제 일정한 어떤 기회들을 갖다 더 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서 2011년서부터 그런 전형 안에 들어간 게 된 거고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전형을 만든 사람이 장우영 회장이에요. 장우영 회장이요?
조선일보 강우영 회장 예, 조선일보의 박우영 회장님이 연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 전형을 만들었어요. 민주화운동 자녀들도 받을 수 있게. 예.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불공정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기회균등 그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섹터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 전형으로 이제 지금 확실한 그런 어떤 솔직히 말해서 이 기회균등 전형은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의 자녀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런 전형이죠. 왜냐하면은 농어촌 자녀나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실제로는 내순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파고 들어가는 전형 쪽이라는 거죠. 근데 이쪽 기회균등 전형은 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뭐 5.18 유공자 뭐 이런 가족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다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또 다시 줄을 세워요. 결과적으로 이제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학생이 연대에 들어갈 만한 성적을 갖췄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를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자녀라고 해서 성적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고 그러면 이런 전형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일반 전형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제 동일한 점수나 그런 상황이라면 민주화운동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산점이 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를 들어 뭐 어느 대학교 의대다 그러면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보통 한 2-3명 정도는 이 기회균등 전형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두 명 정도죠. 한두 명 정도 뽑는데 여기서 해당자가 없으면 그냥 일반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자녀만을 위한 전형은 아예 없고. 저 가산점이. 그 한두 명이 어떨 때는 유공자 자녀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농어촌 자녀일 수도 있던 거고, 어떤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렇게 전체 과 전체를 통틀어서 80명 딱 뽑는 거거든요. 3,431명 중에서 80명.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그런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종의 스펙 중에서, 민주화 운동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걸로 무조건 뽑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주장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사회적 이슈 되는 게 무슨 특혜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이 대입 선발 과정에서도 이거 뭔가 좀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짚었군요. 헛발을 짚은 거군요. 동일한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사고나 혹은 외고나 또 과고 이런 데를 다녔지만 그래서 내신 등급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친구들, 그런데 수능 성적은 높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혜택을 받던 제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방향도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냐면, 이명박 정권 당시의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치 명분상으로는 농어촌 자녀라든가 또 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만들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옳은 비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 전형 이름이 기회균등 전형이잖아요. 뭐 국가 유공자라든지 뭐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학생들을 뽑는 전형인데 왜 갑자기 성적만으로 뭐 과학고나 뭐 외고 이런 성적 우수자들을 여기 뽑게 했는지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 해당자가 없으면 비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MC께서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농어촌 출신이기 때문에 뽑아주는 그런 전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예. 일단은 성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성적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요 전형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구제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이런 특목고 사람들이 왜 유리했느냐? 이 친구들은 내신은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감점이 많이 되는데 그 감점된 것이 수능에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의 점수로.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그 선택이 될 만한 그런 그 기회를 못 얻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전형들이 있다면 조금 성적이 그 전체 총점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런 전형의 혜택을 받아서 선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아예 내신 9등급, 10등급 이런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점. 예. 왜냐하면 그 전형 안에서도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동국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불교를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균등 전형이. 예. 그런데 그럴 때 추천서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주 큰 명망가 있는 스님이 추천서를 써준 학생과 그냥 동네에 있는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추천서를 써준 학생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다들 큰 스님이 써주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적이 높은 사람이 들어간다. 큰 영향은 없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같은 점수라면 아마 큰 스님이 써준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평론가님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느새 17번째, 가을의 5번째 절기 한로까지 달려왔는데요. 한자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차가울 한과 이슬로가 합쳐져서 찬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그런 시기입니다. 한로가 지나면 제주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내일 날씨는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 비 예보 없이 날씨 상황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12도, 한낮에 21도까지 올라갑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1도 높은 15도, 체감온도는 14.5도, 습도는 58%입니다. 날씨였습니다.